2년 당장 제복 벗어. 명령은 병사들과 베테랑들로 가득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창 오만에 젖어있던 신임 삼성 장군은 공개적인 모욕을 즐기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도발한 그 하찮은 장교가 사실은 특수부대 최고사령관 사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최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화천 군사기지의 창문을 두드리는 눈발이 유독 거셌다. 임혜진은 창가에 서서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맺힌 서리를 문질렀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부는 최전방 기지, 그녀가 사랑하는 곳이었다. 병사들이 강철의 여인이라 부르는 임혜진 대장은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다. 장군님,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김 병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혜진은 미소로 답했다. 고맙소. 어젯밤 초소는 어땠소? 영하. 종이보도였습니다만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핫팩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혜진은 차를 받아들며 김 병장의 갈라진 손등을 눈여겨보았다. 한국 최전방의 겨울은 피부보다 먼저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약은 발랐소? 네,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병사가 나가자 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7군단의 새로 부임할 한대성 소장의 인사기록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을 가졌지만 어딘가 비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전투 경험 없음, 서류상 훈련 성적 최우수, 정치학 석사.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하나의 정치 장교였다. 진흙과 피를 모르는 사무실의 전사들. 그녀가 가장 경계하는 유형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문질렀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15년 전 최전방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얻은 상처. 그녀는 부상당한 병사 셋을 직접 등에 업고 후방으로 대피시켰다. 그 공로로 받은 무공훈장이 지금 그녀의 사무실 서랍 깊숙이 있었다. 혜진의 삶은 항상 투쟁의 연속이었다. 가난한 어부의 딸로 태어나 12살의 폭풍 후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날 밤 울지 않는 어머니가 말했던 한마디가 지금도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뜨거운 불에서 가장 강한 쇠가 만들어진다. 군사학교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시절 남자들은 그녀를 실수라고 불렀다. 초급 장교 시절 상관은 그녀의 능력이 아닌 외모를 평가했다. 승진 때마다 그녀는 여자가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겠냐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단련시켰다. 장군님. 참모장 박 대령이 노크 후 들어왔다. 한 소장의 부대원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말해보시오. 한 소장은 자신의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특별 시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환영식을 대규모로 준비하라 지시했다고. 혜진은 손을 들어 참모장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내일 전방 초소 점검으로 자리를 비울 것이오. 환영식은 없을 것이며 특별 대우도 없을 것이오. 그가 진정한 지휘관인지 보고 싶소. 혜진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그리고 박 대령, 내 계급장을 뗀 전투복을 준비해 주시오. 평소처럼 하겠소. 참모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혜진의 전통적인 신임 지휘관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신입 지휘관이 부임하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했다. 권력 앞에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모장이 물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소.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녀의 군 생활 전체를 뒤흔들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서울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한대성은 거울 앞에서 유니폼의 주름을 정리했다. 42세의 삼성 장군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화천 기지에 도착해 7군단의 지휘권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지막 승진, 4번째 별을 향한 발판이 될 것이었다. 여보, 짐은 다 쌌어요. 아내 서민정이 침실에서 불렀다. 대성은 대답 대신 시계를 확인했다. 그의 아버지 한정우 전 국방부 차관과의 저녁 약속이 있었다. 늦었어.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야. 네.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성의 아버지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미소 지었다. 7군단 좋은 자리다.
내가 장관에게 많이 밀어줬지. 대성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내 직속 상관인 임혜진 대장 말이다. 여자 장군이요? 대성이 코웃음 쳤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자가 뭘 알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오만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임혜진은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특별하다. 어떤 면에서요? 그녀는 뇌물을 받지 않아. 협박도 통하지 않고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지.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신임하는 사람이야. 대성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의 승진 경로는 항상 명확했다. 아버지의 인맥, 상관들과의 골프, 적절한 시기의 선물. 그는 한 번도 실력으로 승진한 적이 없었다. 육군사관학교 시절 다른 생도들이 혹독한 훈련에 땀을 흘릴 때 대성은 교수들의 자녀 이름을 외우고 있었다. 전략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연구할 때 그는 장성들의 취미와 기호를 분석했다. 그의 전략은 항상 단순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임혜진은 새 지휘관을 테스트한다더군. 테스트란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병사나 장교로 위장해 신임 지휘관의 진짜 모습을 관찰한다고 해. 네가 어떻게 부하들을 대하는지 직접 보려는 거지. 대성은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유치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똑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성은 임혜진에 대해 검색했다. 화면에 나타난 여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호해 보였다. 차가운 눈빛, 단단한 턱선, 미소 없는 얼굴. 기사들은 그녀를 강철 지휘관이라 불렀다. 참 우스운 별명이군. 대성은 비웃었다. 여자가 강철이라니. 그는 임혜진의 군 경력을 읽어내려갔다. 특수전 훈련, 북한 국경 근처 초소 지휘, 해외 파병. 모두 그가 피해왔던 더럽고 위험한 임무들이었다. 대성은 항상 안전한 서울 본부에서 근무했다. 진을과 피는 다른 이들의 몫이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 그는 자신을 안심시켰다. 여자든 남자든 결국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 그리고 나는 약점을 찾는데 전문가지. 다음 날 아침 한대성은 자신만의 의례를 시작했다. 유니폼의 각 단추를 닫고 계급장을 광택내고 구두를 문지르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그는 수트케이스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화천기지로. 그는 명령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대성은 창밖에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이 서서히 사라지고 녹색 산과 하얀 눈밭이 나타났다. 그는 군 생활 17년 동안 이렇게 외진 곳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곧 끝날 거야. 그는 생각했다. 1년만 참으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어. 네 번째 별을 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향하는 곳에서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화천기지로 향하는 길,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단조로웠다. 한대성은 목을 축이며 불안함을 감추려 했다. 서울에서 2시간, 그러나 문명에서 100년은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소장님 10분 후 도착합니다. 운전병이 알렸다. 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에는 비싼 가죽 서류 가방이 쥐어져 있었다. 아내가 출발 전 선물한 것이다. 장군다운 모습으로 첫인상을 주세요. 기지 정문이 가까워지자 그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완벽했다. 한 올의 머리카락도 흐트러짐 없고 유니폼에 주름 하나 없었다.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 차가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병들이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대성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가 원하던 반응이었다. 경외심, 존경. 복종 한대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기지 부관이 맞이했다. 제가 본부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성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칼바람에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서울의 추위와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유지했다. 약한 모습은 결코 보여선 안 된다. 기지 내부는 예상과 달랐다. 구식 건물들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대성의 등장에 모두 동작을 멈추고 정중히 경례를 했다.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다. 호기심? 아니, 경계심에 가까웠다. 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부관이 본부 건물로 안내했다. 건물 입구에는 10여 명의 장교들이 두 줄로 서 있었다. 모두 완벽한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성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박준호 대령 7군단 참모장입니다. 대성은 미소로 화답했다. 반갑습니다, 대령. 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박 대령이 잠시 망설였다. 대장님께서 현재 전방 초소 점검 중이셔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대장이라면 임혜진 대장을 말하는 겁니까? 대성이 물었다. 장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몇몇은 눈빛을 교환했다. 네, 소장님, 대장님께서는 내일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대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정도는 그녀 없이 기지를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 시간이 생긴 셈이다. 좋습니다. 그럼 제 숙소로 안내해 주시죠. 소장님, 사실 박 대령이 다시 망설였다. 대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다른 장교들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시라고. 대성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지위에 맞는 숙소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이 반응을 예상했던 듯했다. 대장님의 방침은 모든 장교가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장님도 같은 숙소에서 지내십니다. 대성은 즉각 항의하려 했으나 그의 정치적 본능이 작동했다. 첫날부터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부대 규율을 존중하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다. 이 여자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나? 그는 장교들을 따라 본부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임혜진이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훈련장, 식당, 심지어 참회서 찍은 것들.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병사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참 유치한 전략이군. 대성은 비웃었다. 병사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구려 쇼.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복도를 걷다가 그가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부 건물의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한대성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뒤를 따르는 장교들은 마치 왕의 시종처럼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는 부대 시설을 둘러보며 작은 불만들을 계속 토해냈다. 이 창문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교체했소?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10년 전입니다만 예산 문제로. 참모장이 말을 이어가려 했다. 그리고 이 조명은 너무 어둡소. 본부 건물이 이 정도라면 병사들 막사는 오죽하겠소?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임혜진 대장이 부임한 후 병사들의 막사가 본부보다 더 먼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한 인형이 걸어오고 있었다. 계급장 없는 낡은 전투복을 입은 여자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전투화는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군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대성은 즉시 그녀를 주목했다.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모든 장교가 완벽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지저분했다. 그는 이것이 기강회의의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거기 당신, 대성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여자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단지 관찰하는 듯한 평가하는 듯한 차분한 시선이었다. 전방 초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대답했다. 대성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몇몇은 개입하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지만 박 대령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말렸다. 계급은? 소속은? 대성이 요구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면서 여자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에 대성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어떻게 감히 신임 소장에게 이런 무례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름이라도 대시오. 그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실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젊은 상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대장님, 긴급한 보고가. 상사는 말을 멈추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대성은 혼란스러웠다. 대장, 여기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여자는 상사를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김 상사. 나중에 보고해도 됩니다. 상사는 당황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결국 경례를 하고 물러났다. 대성은 점점 더 짜증이 났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모든 사람이 그녀 주변에서 긴장하는가? 그리고 왜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전혀 굴하지 않는가?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대성이 다시 물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한대성 소장님이시죠. 오늘 부임하신 7군단 신임 지휘관. 대성은 잠시 당황했다. 그녀가 자신을 알고 있다면 왜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가? 이것은 명백한 불복종이었다. 그리고 그는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경례도 안 하는 거요? 이게 군대요. 놀이터가 아니라고. 여자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마치 그를 실험 대상처럼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녀가 지나가려 했다. 대성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복도에 있던 모든 장교의 숨이 멎었다. 당신은 어디 가지 않아? 나와 함께 내 사무실로 가서 기본적인 군기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 임혜진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얼음 호수 아래 잠자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다. 복도의 긴장감이 전기처럼 흘렀다. 한대성은 여전히 임혜진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단단했다. 어쩐지 그는 자신이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권위를 내세운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모든 장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중요했다. 첫날부터 누군가에게 밀린다면 어떻게 부대를 장악할 수 있겠는가? 최근 북한의 전자전 장비가 우리 통신을 도청한다는 보고가 있었소. 대성이 갑자기 말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시행할 예정기요. 모든 식별되지 않은 인원은 전자장비 소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 장교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시선이 오갔다. 그들은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었다. 박 대령이 입을 열려 했지만 대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당신 몸수색을 받으시오. 녹음기나 도청 장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임혜진은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녀는 이 상황이 보안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권력 과시였다. 약자를 찾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오래된 전술. 소장님, 제 생각에는 한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생각하라고 명령한 적 없소. 대성이 날카롭게 끊었다.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건 나요. 임혜진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젊은 장교들의 당황한 표정, 베테랑 장교들의 숨겨진 분노, 그리고 대성의 오만한 자신감.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전투복 상의를 열어보시오. 대성이 명령했다. 어깨까지. 혹시 모를 도청 장치를 확인해야 하니까. 장교들 사이에서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명백한 굴욕이었다. 여성 장교에게 복도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소장님, 이건 규정에. 박 대령이 다시 시도했다. 내가 여기서 규정이요. 대성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권력의 도취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내 말 안 들으면 군법회의에 회부하겠소. 임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혀 이 상황을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끝까지 가보자.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모든 장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다른 이들은 눈을 감았다.
그들은 이 끔찍한 순간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임혜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투복 상의의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의식을 치르는 듯 정확하고 계산된 것이었다. 지퍼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대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는 이 고집 센 여자를 굴복시켰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임혜진은 전투복 상의를 어깨까지 내렸다. 그녀의 왼쪽 어깨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장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작게 신음했다. 박 대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대성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단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상징. 날개를 활짝 펼친 독수리가 4개의 별이 그려진 군사, 문장을 움켜쥐고 있는 문신.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대성의 눈이 임혜진의 어깨에 새겨진 문신에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문신으로 보였다. 그러나 점점 그 의미가 그의 뇌에 새우며들기 시작했다. 독수리, 4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상징. 그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입이 마르고 다리가 떨려왔다. 불가능했다. 이 지저분한 여자가 임혜진 대장? 대한민국 최고의 군 지휘관 중 한 명? 복도는 무덤처럼 조용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임혜진은 천천히 우아하게 전투복을 다시 올려 입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맹수의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대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손함도 복종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계산된 판단만이 있었다. 계급장을 확인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 봤으니 만족하십니까? 소장님? 대성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금 전 무슨 짓을 한 건가? 자신의 직속상관, 그것도 대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것도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더듬었다. 임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키는 대성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산처럼 거대하게 느껴졌다. 모르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 존중도 없이 한 여성 장교에게 복도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대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꿈이, 모든 것이 이 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제가 일반 병사였다면 이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임혜진이 계속해서 추궁했다. 장교들은 이제 공포가 아닌 경외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전설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대장님, 저는... 대성이 또다시 말을 더듬었다. 이봐요, 소장. 임혜진이 말을 끊었다. 군인은 계급장이 아니라 품성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방금 자신의 품성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돌아보았다. 그리고 소장님, 대통령 외에 누가 저의 상관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그녀의 질문은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대성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답은 명백했다. 임혜진 대장의 직속상관은 오직 대통령뿐이었다. 그는 방금 군 서열상 자신보다 몇 단계나 높은 사람을 모욕한 것이다. 그녀가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자 장교들은 벽에 바짝붙어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대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17년 군 생활에서 그는 한 번도 이런 치욕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소장님,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대장님께 사과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혜진은 복도 끝에서 사라진 후였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마치 운명의 시계처럼 점점 멀어져 갔다. 대성은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임혜진의
눈에서 본 것이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약속. 임혜진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사라진 후에도 한대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뇌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듯 정신을 차렸다. 모두 해산하시오. 그가 주변의 장교들에게 소리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이 남자가 방금 자신들의 대장을,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당장 해산하라고. 대성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장교들은 마지못해 흩어졌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존경심이 아닌 두려움만이 묻어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신임 소장의 편에 서고 싶지 않았다. 대성이 홀로 남겨지자 박 대령만이 그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소장님, 지금 바로 대장님께 사과드리는 것이... 사과? 대성이 눈을 번뜩이며 돌아봤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지? 그녀가 자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잖아. 박 대령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이 사람은 정말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장님, 대장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할 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십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시험. 대성이 웃음을 터뜨렸다. 유치한 게임이라고 해야겠군. 이게 군대인지 유치원인지. 그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최고 지휘관과 적이 되었다. 그것도 모든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뭐라고 할까요? 대성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물었다. 박 대령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습니다. 대장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당신 지금 나를 위로하는 거요?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요? 대성이 짜증을 냈다. 단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대장님은 무능과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요. 대성은 자신의 사무실로 허둥지둥 걸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통증이 손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의 분노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임혜진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녀에 대한 비리를 찾아내거나.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지 알았다. 임혜진은 대통령이 직접 신임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도 어쩌지 못할 인물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대성은 임시 숙소에 누웠다. 그가 기대했던 호화로운 장교 숙소가 아닌 다른 모든 장교들과 같은 작은 방이었다. 침대는 딱딱했고 방은 추웠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그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순찰병의 발소리가 마치 그를 체포하러 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미래가, 모든 것이 이제 임혜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들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도 냉정을 되찾고 이건 그저 불행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가올 폭풍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흘렀다. 한대성은 그 치욕적인 첫 만남 이후 임혜진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장교들의 눈빛에서, 병사들의 수군거림에서 그 이야기가 기지 전체에 퍼졌다는 것을. 오늘은 그의 공식 취임식이었다. 대성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유니폼의 매 주름까지 완벽하게 다렸고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는 면도를 하며 작은 상처를 냈지만 그것조차도 개의치 않았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다. 오늘 대장님이 오실까요? 그는 아침 브리핑에서 박 대령에게 마치 관심 없다는 듯 물었다. 박 대령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네, 물론이죠. 취임식은 대장님이 직접 주관하십니다. 대성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그는 내심 임혜진이 다른 장성에게 취임식을 맡기길 바랐다. 다시 그녀를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위장이 뒤틀렸다. 오전 10시, 대성은 취임식장인 기지 대강당으로 향했다. 강당 밖에서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강당 문이 열리자 그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수백 명의 장교와 병사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정렬해 있었다. 그들의 자세, 정렬, 통일성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의식보다도 완벽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그녀가 있었다. 임혜진은 정식 예복을 입고 있었다. 빛나는 4개의 별이 그녀의 어깨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자세는 여왕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강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대성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감 있게 보이려 했다. 임혜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평가의 시선만이 있었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국가연주, 기수단의 입장, 각 부대 대표들의 인사, 모든 것이 군사적 정확성으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대성의 연설 순서가 왔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존경하는 임혜진 대장님, 그리고 7군단의 장병 여러분. 그는 리더십과 충성, 군인의 의무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공허한 말들이었다. 그가 실제로 믿지 않는 가치들에 대한 립서비스였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마치 자신의 군 경력이 이 연설에 달려있는 것처럼. 연설이 끝나자 군악대가 팡파르를 연주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다. 7군단의 궁이 인수식이었다. 임혜진이 단상에서 내려와 그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7군단의 군기가 들려 있었다. 금실로 수놓아진 그 깃발은 수십 년의 역사와 수많은 전투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대성은 그녀의 눈에서 뭔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심오한 무언가였다. 계획, 의도, 약속. 임혜진이 그의 앞에 섰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대성은 손을 뻗어 군기를 받으려 했다. 그의 손가락이 깃발에 닿는 순간 그는 알았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한대성의 손가락이 7군단의 군기에 닿았다. 그 순간 임혜진이 깃발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한순간 깃발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군악대가 연주를 계속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대성은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경직되어 이상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임혜진의 눈빛은 북한 국경의 겨울만큼이나 차가웠다. 소장님, 임혜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가 그 소리를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이 깃발은 그저 천이 아닙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식 절차가 아니었다. 이 깃발은 피입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이 깃발 아래에서 싸우다 쓰러진 수많은 장병들의 피입니다. 이 깃발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를 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대성은 자신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수백 명의 장병들과 카메라 앞에서 임혜진은 그의 지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대성은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다. 자신을 방어하고 반박하고 그녀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이 순간에는 그저 미소 짓고 감사를 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그는 간신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임혜진은 마침내 깃발을 놓았다. 대성은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깃발이 생각보다 무거워 잠시 휘청거렸다.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는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임혜진은 그것을 눈치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의식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대성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모욕은 그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해산하기 시작했을 때 임혜진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소장님, 내일 아침 8시에 지휘관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부대 현황 보고서를 준비해 오십시오.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장님. 임혜진이 떠난 후 박 대령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물론이지. 대성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그냥 대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걱정 마. 나는 이런 게임에 능숙하니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달랐다. 그는 이제 임혜진이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성은 그날 밤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내일의 회의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임혜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녀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꼈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 너무 완벽해서 그녀도 흠잡을 데가 없는 보고서를. 그는 서류 서랍에서 이전 지휘관들의 보고서를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다. 밤이 깊어갔다. 한대성의 사무실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다. 과거 3년간의 군단 보고서를 모두 펼쳐놓고 연구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5번째 커피 잔이 비어가고 있었다. 훈련 성취도 85%, 장비 가동률 78%, 전투 준비 태세 80%. 대성은 혀를 찼다. 이런 수치로는 임혜진을 감동시킬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다. 완벽한 것이 필요했다. 그는 새 종이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훈련 성취도 98%, 장비 가동률 96%, 전투 준비 태세 99%, 펜을 내려놓고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웃음이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완벽했다. 아니, 너무 완벽해서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그는 몇몇 숫자를 약간 낮추어 조정했다. 97%, 95%, 98%. 아직도 놀라운 수치였지만 이제 그럴듯해 보였다. 새벽 2시, 그는 참모들을 긴급회의로 소집했다. 피곤에 절은 장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불만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대장님께 보고할 자료를 준비했소. 대성이 말했다. 이것들에 서명해 주시오. 박 대령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소장님, 이건... 그가 말을 더듬었다. 이 수치들이 정확합니까? 장비 가동률 95%라고요? 지난주만 해도 우리는 70%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문제라도 있소, 대령?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장님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원하십니다. 이런 수치는 내가 원하는 것은 결과요. 대성이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다. 모든 장교들이 흠칫 놀랐다. 임혜진은 나를 내쫓으려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요.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장교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제 이 신임 소장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소장님, 정보참모가 입을 열었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현실과의 차이가 드러날 때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대성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금 중요한 건 내일의 회의요. 내가 임혜진의 눈에 들어야 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거요. 하지만 대장님은 군수참모가 말하려 했다. 대장님은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 대성이 그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지만
그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빛이 어려 있었다. 장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남자가 지금 판단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명령을 거부하면 군법 회의에 회부될 수 있었다. 박 대령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님은 서명하시오. 대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짐을 싸시오. 대령의 손이 천천히 펜을 향해 움직였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어려 있었다.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해오면서 그는 한 번도 거짓 보고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명예와 경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참모가 떠난 후 대성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기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이것은 전쟁이야.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돼. 그는 알지 못했다. 임혜진이 이미 그를 위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대성이 거짓 보고서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기지의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 임혜진, 대장의 사무실 깊은 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기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노크 소리에 답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왼쪽 소매가 비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바위처럼 굳건했다. 강성일 감찰관님.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성길은 그녀에게 경례했다. 그의 오른팔만으로도 그 동작은 완벽했다. 대장님 부름에 달려왔습니다. 앉으시지요. 혜진이 자리를 권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귤차인데 이 추위에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일이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르신 이유가. 혜진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다. 냉화 작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성일의 눈이 커졌다. 냉화 작전. 그것은 지난 10년간 단 2번만 발동된 극비 감찰 작전이었다. 고위 장교의 부패나 심각한 직무유기가 의심될 때만 사용되는 비상 프로토콜 존 대상은 한대성 소장입니다. 혜진이 계속했다. 7군단의 신임 지휘관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성길이 물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취임식 날에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모욕이었다. 대신 그녀는 다른 사실들을 말했다. 그의 과거 행적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과 장비 조달 과정에서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그가 지휘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성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임혜진의 판단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혜진이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것은 특별감찰단 권한 위임장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강성길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팀은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움직이세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한대성이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것입니다. 강성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대장님. 혜진도 따라 일어났다. 성일 감찰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오직 사실만을 기반으로요. 강성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대장님, 제가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이라도 불공정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혜진도 미소 지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다음 날부터 7군단 기지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병사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그들은 평범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질문을 많이 했고 세심하게 관찰했으며 때로는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병사는 창고를 조사했다. 또 다른 병사는 변경의 상태를 확인했다. 세 번째 병사는 교육훈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기지 전체를 은밀히 조사하고 있었다. 강성일은 직접 한대성의 개인 숙소를 조사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군 예산으로 구입한 고급 가구, 최신형 대형 TV, 수입 양주 컬렉션. 이것들은 소장의 급여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들이었다. 증거 사진 찍어 두시오. 그가 조용히 명령했다. 그리고 모든 영수증 구매 기록을 확보하시오. 감찰단은 밤낮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했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한대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완성된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화려한 그래프와 차트, 인상적인 통계 수치들이 가득했다. 종이 위에서 칠 군단은 마치 완벽한 군사 조직처럼 보였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임혜진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무슨 일이오? 대령? 대성이 물었다. 박 대령의 표정이 어두웠다. 소장님,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병사들 사이에 낯선 인물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요. 대성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말이오? 누군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이 목소리를 낮췄다. 감찰단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감찰단. 그 단어는 모든 군 지휘관의 악몽이었다. 불시 감찰은 오직 심각한 의혹이 있을 때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런 감찰은 보통 누군가의 경력을 끝장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확인해 보시오. 그가 간신히 말했다. 지금 당장. 박 대령이 떠나자 대성은 즉시 자신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내려놓았다. 침착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다. 만약 정말 감찰단이라면, 만약 그들이 이미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날 밤 대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기지 시설들을 직접 점검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곳들이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병사 막사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병사들은 쌓인 눈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했다. 이건 언제부터 이랬소? 대성이 물었다. 3년 전부터요, 소장님. 한 상사가 대답했다. 매년 수리 요청을 올리지만 예산이 없다고. 대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제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병사 숙소가 최상의 상태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장비 창고는 더 심각했다.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의 절반이 고장나 있었고 통신 장비들은 구식이었다. 그의 보고서에는 이 모든 것이 최신 상태로 완벽하게 작동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식당을 방문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가득했다. 그의 보고서에는 최고 품질의 신선한 식자재라고 적혀 있었다. 대성은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져갔다. 그가 보고서에 기록한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만약 임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가 불안하게 대답했다. 한다혜성 소장님? 낮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강성일 감찰관입니다. 대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특별 감찰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임혜진 대장님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대성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대성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감찰단은 단순히 정기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별히 그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혜진이 그 뒤에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그는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번호였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대성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다. 임혜진이 나를 파멸시키려 해요. 전화기 너머로 한정우 전 차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성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첫날의 모욕적인 만남, 취임식에서의 굴욕,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특별 감찰까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내가 경고했잖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임혜진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대성이 소리쳤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아버지 인맥으로 그녀를 막을 수 있잖아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대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임혜진은 내 영향력 밖이다. 대통령이 직접 신임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녀를 건드리면 오히려 내 정치 생명이 위험해진다. 대성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입학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도, 군사학교에서 훈련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도, 승진이 늦어졌을 때도 항상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성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솔직히 말해라.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것만이 내 경력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절대 안 돼요. 대성이 분노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방 안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다. 인정? 용서? 그건 불가능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규정을 어겼다. 예산 유용 허위 보고서 작성 장비 관리 소홀. 인정하는 순간 그의 군 경력은 끝장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임혜진 직속 비서였다. 한 소장님 대장님께서 내일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모든 소속 부대의 현황 보고서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대성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정훈 지휘관 회의라고요? 네, 모든 군단장과 사단장이 참석합니다. 오전 10시 본부 대회 의실입니다. 통화가 끝나자 대성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 처형이었다. 임혜진은 모든 고위 장교들 앞에서 그를 망신시킬 계획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 대령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소장님, 대장님 명령으로 이 서류를 전달합니다. 대성이 서류를 열어보니 특별 감찰 결과 예비 보고서였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곳에는 그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예산 유용, 장비 관리 소홀, 병사 복지 무시, 허위 보고서, 작성. 각 항목마다 증거 사진과 증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감찰관님이 일주일 동안 조사하신 결과입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성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날짜, 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일, 내일 아직 하루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박 대령, 그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명령했다. 지금 당장 모든 참모를 소집하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오. 하지만 소장님, 이미 증거가 뭐요? 그들의 말이 있고 우리의 말이 있을 뿐이오.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요. 대성의 눈에 미친 듯한 거의 광기에 가까운 필사적인 빛이 어렸다. 우리는 이길 것이오. 반드시. 대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장성들과 고위 장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대성이 입장하자 갑자기 모든 대화가 멈추었다. 수십 쌍의 눈이 그를 향했다. 대성은 목을 가다듬고 자신감 있게 걸어갔다. 그는 밤을 새워 준비한 새로운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더 화려하고 더 인상적이고 더 완벽한 거짓말로 가득 찬 보고서였다. 임혜진은 회의실 앞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다른 군단장들이 차례로 발표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솔직했다.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진행 중인 개선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설명했다. 드디어 대성의 차례가 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감추려 했다. 존경하는
임혜진 대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다. 평소보다 더 자신감 있게, 더 열정적으로 말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건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도 그랬다. 지난 한 달간 7군단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다. 훈련 성취도 99%, 장비 가동률 98%, 전투 준비 태세 100%, 불가능한 수치들이었다. 우리 군단은 전례 없는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 성과들을 나열했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혁신적인 장비 관리 시스템, 병사들의 복지 향상 프로젝트,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장성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몇몇은 옆 사람과 속삭이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임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대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점점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성이 결론을 내렸다. 7군단은 어떤 위협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최고가 되는 것이며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통상적으로는 박수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불편한 기침 소리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임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위험이 담겨 있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한 소장. 그녀가 말했다. 대성은 순간적으로 안도했다. 성공했나?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임혜진의 다음 말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군사보고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녀가 작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자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임혜진이 계속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읽어본 가장 흥미로운 군사소설이었습니다. 대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소설? 그녀는 방금 그의 보고서를 소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말을 더듬었다. 임혜진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임혜진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계산된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대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임에는 땀이 맺혔다. 혜진은 단상 중앙에 서서 작은 리모컨을 들어올렸다. 그녀는 대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버튼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다. 화면에는 7군단의 참혹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병사막사, 녹슨 무기들, 오래된 장비들, 벽에 핀 곰팡이, 깨진 창문들. 이것이 7군단의 실제 모습입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지난 2주간 실시한 냉화 작전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창고에 쌓인 오래된 식품들, 사용할 수 없는 의료 장비들, 깨진 화재 경보기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들. 한대성의 서명이 있는 예산 전용 서류들, 그가 개인적으로 지시한 허위 보고서들, 그의 호화로운 개인 숙소 사진들. 대성은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비밀, 그의 거짓말, 그의 부패가 모두 드러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다. 회의실에 있는 장성들과 장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몇 분 전까지 그의 화려한 발표에 의심을 품었던 그들은 이제 충격과 분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부는 혐오감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모든 증거는 강성일 감찰관의 지휘에 수집되었습니다. 혜진의 신호로 한 남자가 회의실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 왼팔이 없는 노장군이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강 감찰관님, 귀하의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성일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대성 소장은 직무유기, 군 예산, 개인 유용, 허위,
보고서 작성, 부대원 복지 무시 등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군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성은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것은 음모요.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임혜진 대장이 나를 모함하고 있소.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내쫓으려 했어.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었다. 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다음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대성 자신이었다. 참모들과의 회의 장면이었다. 그가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는 모습, 박대령을 협박하는 모습, 임혜진은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라고 말하는 모습.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영상 속 대성의 목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 소장 할 말이 있으십니까? 대성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회색 빛으로 변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혜진이 다시 질문했다. 박준호, 대령, 당신은 7군단 참모장으로서 한 소장의 보고서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박 대령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아닙니다, 대장님. 보고서는 조작되었습니다. 한 소장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그 순간 한대성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박준호 대령의 말이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그의 증언은 한대성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대성은 의자에 무너져 앉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배신자. 대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서명했잖아. 네가 동의했잖아. 박 대령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는 2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상관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의무였다. 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가 차분히 대답했다. 제 경력을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의 충격에 물결이 퍼졌다. 장성들이 서로 속삭였다. 상관이 부하를 협박해 거짓 서류에 서명하게 한다는 것은 군 윤리의 근본적인 위반이었다. 박 대령, 임혜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대령은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다. 한 소장님은 제가 진실을 보고하려 할 때마다 항옥 최북단 기지로 전출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내 군 경력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박 대령이 계속했다. 병사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소장님의 개인 숙소 리모델링에 사용되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수입 가구, 고급 와인셀러, 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병사들은 겨울에 얼어가고 있는데 소장님은 온돌 바닥을 깔았습니다. 회의실은 분노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장성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공개적으로 경멸을 표현하고 있었다. 대성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다들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나는 단지 더 효율적인 보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숙소 리모델링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어.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심지어 그 자신도 임혜진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박 대령, 당신은 왜 이제야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더 일찍 보고하지 않으셨나요? 박 대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대장님. 제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아직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아들이 내년에 장교로 임관합니다. 그가 이런 군대에서 복무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가 살아갈 군대는 정직하고 명예로워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회였다. 모든 사람이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대성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는 의자에 무너져 내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임혜진이 조용히 명령했다. 한대성 소장을 체포하십시오.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헌병이 들어왔다. 그들의 제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감정 없이 단단했다. 대성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침묵 속에서 마치 장례식 북소리처럼 울렸다. 헌병들이 한대성의 양쪽에 섰다. 그들의 존재는 위협적이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대성 소장, 헌병 중 한 명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은 군 예산 유용, 허위 문서 작성, 직무유기, 부하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장성들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성은 자신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정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회색빛이었다. 팔을 뒤로 돌리십시오. 헌병이 명령했다. 대성은 잠시 저항하려는 충동을 느꼈다. 마지막 자존심의 발버둥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순순히 따랐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닿는 순간 그는 몸서리를 쳤다.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클릭, 클릭. 2번의 소리가 그의 인생의 종말을 알렸다. 이럴 수는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부서진 남자의 속삭임이었다. 헌병들이 그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대성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불과 한 달 전 그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와 샴페인을 마시며 4번째 별을 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그는 수감자 번호를 받게 될 것이다. 회의실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그는 수많은 눈길을 느꼈다. 경멸, 분노, 실망, 동정.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눈빛들이 아니었다. 가장 힘든 것은 몇몇 장교들이 그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탄 문 앞에서 대성은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임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만족감이나 복수의 기쁨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차분한 정의감만을 보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요. 그가 마지막 발악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 인맥이. 임혜진은 그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거의 연민에 가까운 것이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인맥도 이제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대성이 회의실을 떠나자 갑자기 정적이 깨졌다. 장성들과 장교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충격, 분노, 불신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임혜진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신호했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다. 이것은 슬픈 날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슬퍼해야 할 날입니다. 한 지휘관의 타락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녀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많은 장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오늘부터 모든 부대는 특별 감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소장만이 유일한 사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장성들은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임혜진의 눈이 각 장성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대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밖에서는 한대성이 헌병 호송차로 안내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는 모습을 기지의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 3개월 후 겨울이 끝나고 봄의 첫 기운이 화천기지에 감돌기 시작했다. 눈이 녹아내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임혜진은 기지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변화를 살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병사 막사는 완전히 수리되어 이제 따뜻하고 건조했다. 장비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고 식당에는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병사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 그들의 눈빛,
이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장님. 박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7군단의 임시지휘관이었다. 새막사 공사가 예정보다 일주일 빨리 끝났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훌륭해요, 대령. 병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워, 시설이 개선된 것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박대령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호 소리가 맑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한 소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군사, 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계급과 명예, 연금도 박탈되었고요. 그렇군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대성은 지금 군사교도소에서 일반 죄수로 복역 중이었다. 한때 4번째 별을 꿈꾸던 남자가 이제는 교도소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것은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스스로 만든 비극이었다. 그의 사건이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대령이 말을 이었다. 다른 부대에서도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고 몇몇 지휘관들이 이미 사임했다고 하더군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대성의 사례는 경고가 되었다. 권력을 남용하고 병사들의 복지를 무시하는 지휘관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훈련장 가장자리에 도착하자 한 젊은 병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대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 물론이지. 혜진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이전 소장님이 정말 감옥에 가셨나요? 혜진은 잠시 그 젊은 병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정의에 대한 갈망, 어쩌면 그렇단다. 그녀가 대답했다. 군인이 되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배우는 일이야. 그는 그 교훈을 잊었지. 병사는 경례를 하고 떠났다. 혜진은 그가 동료들에게 돌아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자라고 있었다. 정직과 봉사의 가치를 배우는 세대. 본부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가난한 어부의 딸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이 되기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편견, 차별, 모욕. 하지만 그녀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가장 뜨거운 불에서 가장 강한 쇠가 만들어진다. 그 불이 그녀를 강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강철로 군대를 다시 빚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한 군대로 기지 끝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혜진은 잠시 멈춰서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임혜진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평화로운 확신을 느꼈다. 진정한 지휘관의 힘은 별의 개수가 아니라 그 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